반드시 해야 되는 게 어떤 혁신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국가의 탄생 반드시 그게 오늘의 한 줄은 완벽하게 실패한, 그래서 저 인생에 큰 가르침과 동시에 아픔을 준 경우도 있고요.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제가 직원으로 일했던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 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아내는 설마 또 네, 저한테는 창업이 이제 천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21년 차, 지금은 공유주방을 운영하고 있는 최정희입니다. 21년 동안 4번의 창업, 4번의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어떻게 구분 짓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스타트업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자나 즉 외부의 자금을 조달하여 그 자금을 활용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반대로 얘기하면 빠르게 성장해야만 하는 창업의 형태를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과 속도가 같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그 모든 투자의 개념은 시간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연리라고 부르잖아요. 연이자가 몇 프로이냐, 연수익률이 몇 프로이냐. 예를 들면 땅을 샀는데 이게 100년 후에나 오를 것 같아요. 그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자들도 시간을 정해두고 수익률을 따지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또 그분들의 중요한 사업의 목표라서 일단 벤처 캐피탈에게 투자를 받으면 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는 회사는 그들 입장에서는 좀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성장 속도라는 거는 뭐의 성장 속도? 결국에 투자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하는 수익률 또는 그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얻어서 소위 말하는 엑시트, 자금을 회수하는 것인데요. 그 자금을 회수할 때 회사의 평가가 어떤 경우에는 매출이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용자가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거래액이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적자라도 성장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의 형태에 따라서 중요한 그 성장을 측정하는 또는 평가할 수 있는 잣대는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어찌되었건 이제 빠르게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 스타트업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랄까요? 항상 왜라는 의문 부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 왜요? 이게 맞아. 왜요? 그건 틀렸어. 왜요? 이런 생각들을 늘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안정된 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두려워까지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안정됐을 때가 배달의 민족을 다닐 때였는데요. 큰 일들을 하나 해내고 나면 좀 고요해지잖아요. 아, 이제 숨 한 번 고르고 다시 준비하자. 그때가 저는 제일 불안했어요. 뭔가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뭔가 계속해서 바뀌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지 않나? 그래서 왜라는 의문부호를 늘 갖고 있고, 현재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변화시키는 것이 정답이야, 더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창업가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템이 좋은가, 또는 스타트업은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마도 문제 해결일 텐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늘 문제는 산재에 있죠. 산재에 있는데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그저 이 지금의 상황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고 뭔가 기회라는 걸 찾기는 쉽지가 않은데, 창업가들의 특징은 조금 삐딱하게 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나는 이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나?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보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호기심을 당기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창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제가 26살에 창업을 했고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카이스트 출신들 스타트업이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았어요. 옆에서 보면 되게 쉬워 보였던 거죠. 성공하니까 돈도 많이 버네. 좋은 차 타고 나타나니까요, 학교에. 그래서 나도 그러면 돈 한번 벌어볼까? 하고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21년째 계속 이 업계에서 발을 못 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달의 민족 가기 전에 창업했던 회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신용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또는 스타트업 경험에서 가장 힘들고 뼈아픈 경험으로 남아있는 기간입니다. 그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토대로 해서 TV용 운영체제를 만들어보자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실패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TV, 이제 기억도 안 나시잖아요. 그런 용어가 있었던가? 시장에서 원치 않는 제품을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던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름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잘할 수 있다라는 오기로 계속해서 회사를 끌고 갔던 것이 탈출구까지 닫아버린 그런 상황으로 저를 몰고 갔던 것 같습니다. 저랑 오랫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월급을 좀 미룰 수 있다라던가 이런 양해를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왜 그게 그렇게 하기 싫었는지 월급날만 되면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지인들한테 전화하는 거죠. 네, 오랜만에 전화해서 미안한데 점점점 옥상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세상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살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네, 그때가 제일 제 인생에서는 괴로웠던 순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는 모르길 바랬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얼굴을 대하는 구성원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소와 같이 나를 대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얘기를 못했던 거고요. 결국에 배려라고 하지만 그 밑까지 내려가 보면 그냥 실패를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죠. 실패를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고 지금은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사장님들도 가끔씩 고스트키친 망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구성원들이 좀 걱정할 때쯤 되면 제가 얘기합니다. 통장에 지금 얼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런 솔직함에서 오는 신뢰들이 구성원들과 저 사이에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 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배민이 요즘 잘 안 돼? 아니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게요. 뭐 이런 아내는 설마 또 이번엔 다시 또 취직하겠지 했는데 10년 후에 내가 배달의 민족을 다니고 있는 모습이 더 후회가 될까 아니면은 이걸 창업했던 게 더 후회가 될까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이거를 내가 하면 성과가 나올 것 같고 뭔가 바꿔놓을 것 같은데 거기에 내가 끼지 못하는 것이 죽어도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해야 되고 내가 이걸 꼭 내 스스로 입증해 보이고 싶어 라는 마음이 고스트키친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해보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오게 됐는데 뭘 하고 싶었느냐 보면 배달의 민족에서 제가 했던 일이 이제 투자를 유치해오는 일을 했습니다. 투자 담당이었는데 배달의 민족이 당시에 상대해야 됐던 투자자들은 소위 말하는 글로벌 투자자들, 자산 규모가 수십조, 수백조 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랑 이해를 했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 카운팅, 엑셀로 회사의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숫자로 설명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 나름대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배달 음식 시장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정말 큰 시장이구나.
여기가 정말 기회의 땅이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됐고, 한편으로는 왜 오프라인 혁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배달 음식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그 배달 음식 성장은 치킨, 피자, 족발, 중식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배달의 민족과 같은 앱이 존재하기 전에도 우리는 늘 중국집, 치킨집, 피자집 전화번호 외워놓고 전화로 주문을 잘 했었거든요. 물론 이걸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주문하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배달의 민족이 등장을 했지만, 배달 음식이 폭발적으로 는 데에는 일상적인 식사의 수요가 늘면서 늘어난 겁니다.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배달시켜 먹기 시작하고, 된장찌개를 먹고, 볶음밥을 먹고, 설렁탕을 먹고, 고객이 배달 음식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데 실제로 식당의 운영 형태는 예전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게 제가 봤던 기회이고, 그렇다면은 이 오프라인을 혁신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을 터이고, 우리가 IT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접목하면은 기회가 있겠다. 그리고 그 기회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이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영향 또는 회사로서의 어떤 성취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의미 있나, 뭐가 중요하나, 정해진 길로 가는데 축 처진 내 어깨 위에 과연 내가 배달 음식점을 혁신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이미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다시 실패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지인의 샌드위치 가게에서 몇 개월 동안 일을 했었어요. 무보수로 일을 도와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이 샌드위치 가게 배달에 접목시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가 궁금해서 저도 바이크 타고 배달을 했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주변 지인들이 보면, 아,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 좋은 회사를 나가더니 하는 게 고작 이거야? 배달에 특화된 형태의 키친을 운영하는 것은 중요한 혁신이라고 저는 봤고, 그걸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저의 창업 동기입니다. 음식점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늘 손꼽히는 것이 건물주잖아요. 할만하니까 나가라고 한다. 그런데 내가 정말 배달만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상권이라는 곳에 매장을 낼 필요가 있을까? 부동산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형태의 매장을 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음식점. 고민이 많았죠. 이걸 공유주방이라는 사업은 도대체 본질이 뭘까? 사실 통계를 보면 외식업의 평균 존속 기간이 3년이 채 안 되고요. 평균 임대 기간도 3년이 채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이유든 망해서든 건물주랑 문제가 생겨서건 3년을 못 넘기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한 초기 비용 플러스 원상복구하는 비용까지도 사실은 3년 안에 회수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제일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수익 모델은 임대료인 건가요? 기본적으로 공간을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배달 음식점을 하시면은 100만 원을 벌어서 70만 원은 비용으로 쓰시고 30만 원을 인건비성의 이익으로 취하는 모델이거든요. 그 중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 10% 또는 그 이하가 되기를 모든 사장님들은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임대를 하는 곳이다 또는 임대업이 저희 업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들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비즈니스 모델화하고 거기서 뭔가 가치를 창출해서 사장님들과 나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식재료, 배달, 주문 수수료, 일회용품 모든 비용들에 저희가 소위 개입해서 사장님들의 비용을 줄여드리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일단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안 들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배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리고 혹시 만약에 창업을 해서 좀 안 됐을 때에도 리스크가 좀 적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즈웨이라는 책을 보면 마즈웨이는 마즈라는 회사에 대한 얘기를 쓴 책입니다. 마즈 초콜릿, M&M's. 네. 마즈에서 얘기하는 이야기 중에 상호 이익이
보장된 관계가 아니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는 제가 배달의 민족에 일을 할 때 저희 팀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 교포예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회사를 다니다가 처음으로 한국에 왔어요. 미국 사람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들려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파트너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미국은 파트너십을 맺을 때 내가 뭘 해줄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한대요. 한국은 딱 앉아서 너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니? 이것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네가 먼저 말해봐. 네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갑을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고스트 키친은 뭘 판다라기보다는 사장님들과 좋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당장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어떻게 돈을 버느냐는 좀 덜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여러 번 도전했을 때는 그 결국의 귀결점은 돈이었어요. 내가 이걸 해서 잘 되면 얼마를 벌 수 있는데가 귀결점이었고,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 문제는 정말 해결하고 싶어였어요. 창업을 할 때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정의 내리는 게 첫 번째 시작이고요. 그래야지만 그 가치를 믿는 투자자도 투자하겠다고 나서게 되고, 구성원들도 같이 동참하는 것은 내 인생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야 라고 해서 동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첫 단추는 업을 정의 내리는 것. 저희 회사의 비전은 외식업을 지속 가능하게. 이게 짧게 말을 못 하겠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길게 설명합니다. 저는 저희가 하는 일이 사실은 콜럼버스의 달걀 세우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혁신이라고 하는 일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그 전문가들이 바라봤을 때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처럼 보이는 일들을 배달 음식이라는 사업에 접목시켜서 소위 말하는 이제 통합시켜 보려는 시도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희가 가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들었던 얘기라서 100%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닐 수 있는데요. 물류라는 분야에서 허브 앤 스포크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됐을 때 기존 물류 시스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시도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은 우리가 택배를 시키면 분명히 용산에서 시켰는데 이 물건이 저기 용인으로 갑니다. 갔다가 또 어디를 거쳤다가 저희 집에 와요. 물론 다음 날 오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오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허브 앤 스포크 개념이 단순히 봤을 때는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효율적인 경제적인 시스템이라고 지금 자리를 잡고 모든 물류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유독 배달만은 100% 온 디맨드, 예약도 없어요. 택배는 다음 날 가면 되지만 이거는 30분 안에, 적어도 1시간 안에 가야 되고, 수요를 예측할 수도 없고, 식당들은 산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으로 모았다가 다시 보내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주방은 어떻게 보면은 강제로 허브를 만들어버리는, 한 곳에서 음식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허브를 만들 수 있어서 아마도 공유주방을 기반으로 해야지만 음식 배달을 비로소 음식 배달이 아니라 음식을 배송하는 물류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더십은 권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권위를 버리기 위해서 모두 닉네임을 부른다가 저희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여튼 구성원들은 다 저희를 제이라고 부르고 제 생각에는 편하게 대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되게 꼼꼼하시고 그 사소한 것까지 챙긴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직접 막 청소도 하시고, 그리고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자리도 이렇게 옮겨 다니시면서 여러 팀원들과 함께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한 곳에 정착하실
마음이 없으신지. 너는 행복하니? 최근에 들었던 굉장히 철학적이고 영감을 주는 얘기는 뭐였냐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성실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자. 그저 성실하게 매일매일을 살면 나의 삶은 행복할 거야. 다른 분들은 정반대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는 창업은 자아 실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자아 실현이 되어서도 안 된다. 보통은 이제 자아가 높으신, 이고가 높은 분들이 창업을 할 확률이 높을 텐데 그렇다 보면은 이 창업이 나와 동질시되고 이 성공과 실패가 본인의 자아의 성공과 실패로 직결되면서 실패했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성공했을 때는 의기양양해지는데 어느 쪽도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창업을 결코 자아랑 일치시키는 또는 창업의 목적이 자아 실현이 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 최근의 깨달음입니다.